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긴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국 네. 국채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T 상태죠. 그러니까 양적 축소 상태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계속 매월 950억, 900억씩 덜어내고 있는 중. 그렇죠. 이 얘기는 공급하는 것을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지금 연준 역사상 최대 국채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 25%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10%대 초반이었죠.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걸 늘리는 동안에는 웬만한 게 터져도 연준이 사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팔고 있다는 거죠. QT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달러와 강세로도 나타나는 거고 그 과거의 전통적인 미국 국채 매수자들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쪽은 중국이었죠. 금액으로는 3조를 말하는데 지금 몇 년째 팔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현재는 제1대 우방이 일본이죠. 그런 면에서는 양은 중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이 요즘 아시죠?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자기네들 엔화가 150엔 이거를 방어, 그렇죠. 뭐 방어하기 복면 위해서. 개입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날 미국 국채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뚫릴 것 같아요. 방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엄청나게 한번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양도 역사적이었어요. 이번에 판 양이. 그렇게 파는데 그럼 일본만 그러냐? 아니요. 전통적인 미국 국채 매수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렇게 서로 딜을 한 거였었어요. 그렇죠. 내가 밀어주는 대신 니네는 국채를 사준다 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네옴시티 같은 거 하잖아요. 뭐냐면 미국 국채 팔아가지고 딴 거 삽니다. 이제. 자금 마련이죠. 예, 딴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매수자들이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 거대 투자자는 다 매도입니다. 지금. 거기다 일본은 자칫하면 아주 심각한 매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거기는 좀 심각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매수자가 안 생겨요. 지금 이 환율에 미국 그 국채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면요. 1,400 몇십 원에 지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SLR이라고 해서 미국 국내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시중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뭔가 금융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정 비율을 최근에 어떤 흐름에 의해서 낮추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구조는 복잡하지만 미국 시중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지금 자기네들 그런 그 유동성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무 효과를 안 주니까 얘 그냥 덜어내버려야 되는 거죠. 의무 비율 같은 것도 네, 있었는데. 있었죠. 그래서 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얘를 국채를 갖고 있어도 일종의 그런 은행의 안정성 비율을 그걸 인정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국채로 대신 갖고 있어도 됐었죠. 하지만 지금 국채 갖고 있으면 아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걸 다 팔아서 다른 거래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크게 움직이면서 미국 국채조차도 유동성 가장 취약한 시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연준도 이 채권 내놓고 있고 예. 일본도 내놓고 있고 중국도 내놓고 있고 사우디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은행들도 채권 들고 미국 은행들도 채권 들고 있을 이유 없으니까 채권 내놓고 채권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쌓이고 그렇죠. 있는 거고. 현재 10년물 그다음에 미국의 2년물은 이제 그런 뭐 어떤 매체의 중요한 어떤 지표물이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유동성이 웬만큼 고갈되는 사태 전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7년물 같은 것에서 터진다는 거죠. 뒤집어서 이해를 그걸 반영을 해볼게요. 한국에 지금 신용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신한은행채가 한 달 전쯤에 1년 정도 남은 게 5%대가 나와서 괜찮으니까 제가 그 법인을 사줬는데 그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대책 다 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신용 크레딧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으니까 이건 뭐야 땡 잡았네라고 했는데 어제 지난주에 보니까 더 높게 나왔어요. 더 싸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더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나요? 레고랜드예요. 시작은 PF예요. 네. PF. 그죠? 그리고 그건 2천억짜리였었어요. 그런데 2천억. 지금 뭐 50조, 75조, 95조 막 하는데도 지금 제가 여기 불러드리면 너무 놀래실까 봐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채권이 발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더 높이 준다고 해도 지금 그런 안 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네. 시장이. 이걸 믿는 걸로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지금 공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2년물, 10년물은 받아줄 때가 좀 있지만 7년물, 5년물 이런 것들에서 터지면 이렇게 만약 유동성이 터지면 우리처럼 똑같이 전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미국도. 그럼 10년물은 괜찮은데 7년물 그건 뭐 어떤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수요가 원래부터 없는 거죠. 7년짜리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예, 지표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를 발행도 적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걸 살려는 수요도 전통적으로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버려서 이거를 받지 못하면 얘가 급등을 하면서 7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영향을 줘버려요. 나머지도 전부 급등을 해버리게 되고 급등을 한다니까 지금 이제 이 한국의 채권사 때 똑같습니다. 금리가 급등을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좀 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신한은행이 거의 6%예요. 1년짜리가.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인즉슨 뭐냐. 신한은행이 채권 발행할 때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발행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도 특수치 하나만 됐어요. 다 안 됐습니다. 지금 뭐 너무 공포스러울까봐 말씀 못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우량 기업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발행을 해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계속 고착화되고 더 금리는 높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부터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그 흥국생명 네네. 상당히 작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KP물은 다 같이 폭락하니까요. 그 가격은 네, 폭락, 금리는 금리는 오르고. 급등.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발행, 그러니까 은행들은 한국의 은행이지만 달러 발행을 해야 합니다. KP물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로 발행한 한국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한전이든 뭐든 많죠.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려면 달러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럼 달러로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흥국생명의 그 달러채가 그렇게 부도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그러니까 부도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코코본드인데 얘는 은행채도 이게 코코본드 아닌 은행채도 일반채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달러로 발행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한국에서는 우리은행 그러면은 뭐 다 알죠.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에서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좀 금리를 높게 불러야 돈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달러로 은행들이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할 때는 좀 높게 부릅니다. 근데 이 높게 부른 이자를 3년 내내 주자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 만에 콜이라 그래서 이걸 다 사들이죠. 네. 코코본드는 5년짜리들이 보통 돼 있고 콜 같은 경우는 더 땡겨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생명이 그거를 첫 번째 콜에서 못 해버린 거죠. 똑같은 사태가 2009년도에 우리은행에서 한번 발생했었어요. 우리은행 후순위채가 글로벌 그 달러채를 한번 상환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글로벌의 우리은행 부도로 나면서 제가 지금 자료로도 갖고 있어요. 신문에 난 겁니다. 우리은행 23%, 27% 막 이런 게 우리은행 채권이 27%가 된 거예요. 후순위치가 더 높은가요? 조금 더 높은데 예, 그게 일반 채권, 일반 우리은행도 채권도 그만큼 높았었다.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레고랜드에서 뭐 이제 뭐 흥국생명 얘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지금 채권과 관련돼서 뭐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발행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이자를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생각할 수 가장 걱정해야 될 건 뭔가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연준이 바로 등장해서 SMCCF라는 기구를 발표했죠. 이게 뭐냐면 정크본드도 연준이 사주겠다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이었고 그 정크본드를 사는데 뭐 얼마 지급 안 하고도 시장의 안정을 왜 연준이 부도 날려고 그러면 사서 부도를 안 나게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연쇄 부도가 나죠. 근데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은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문제. 엄청나게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기업들의 부도가 지금 사실은 요 레고랜드 터졌을 때 첫 주 때 둘째 주에 가장 문제는 증권사 부도 그 뭐죠 건설사 부도였잖아요. 네. 증권사 그러니까 뭐 아주 그 후보자까지 나올 정도로 뭐 이랬고 막 이랬으니까 이게 바로 그렇게 만약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조달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조달에. 그렇게 되면 이 비용은 사실 계산하지 못할 만큼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빨리 돼야 건전한 어떤 조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도화선이 돼버리면 하나가 지금 이게 실감 어려우시죠?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게 놀라셔야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천억짜리를 갖고 왜 지금 100몇십 조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왜 금리가 안정이 안 되나? 이게 뭐냐면 다 연쇄적으로 신용이 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한쪽 뭐 7년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전부 다 회사채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용 위기로 가는 거니까 빨리 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증권사 정보지가 다 뭐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뭐 부도 위험 리스트들이 이제 순위를 매겨가면서 도는 것도 아마 보셨을 거고 그 핵심에는 이제 부동산 PF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소문이라고만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 실제로 뭐 증권사, 제2금융권, 뭐 이제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쪽에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위험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PF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도처에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 PF 상품이 유동화 상품인데 CP로 돼 있네요. 이번에 터진 건 ABCP였고요. 네. ABS라 그래서 좀 더 긴 만기들도 다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증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이 PF를 시행하는 시행사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규모의 회사들은 없고 대부분 다 중공사, 그러니까 건설사가 준공에 관련된 보증을 쓰거나 네. 증권사가 이 지급에 관련된 신용에 대한 보증을 쓰는 건데 이게 보증을 썼어도 얘가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얘네 그 보증을 센 데에 대한 또 다른 신용의 의문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PF로 시작했지만 심지어는 지금 한국 리츠들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조달 자체를 24년도에 다 재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다 이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연쇄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크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위험스럽게 봐서 이거 뭐 난리 난다고 보는구나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관리가 뭐라 그럴까 관리 가능한 해결 가능한 선이죠. 하지만 이게 계속 이 정도 큰 액수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좀 어려움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신용의 위험은 의심에서 비롯되거든요. 재정 능력에 대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안 해버리니까 걔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끄는 방법은 하나인 거죠. 가장 빨리 끄는 방법은 최종 대부자라고 말하는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인 보증을 선언하는 게 가장 빨리 끄는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가 똑같은데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도 그게 무서운 거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중앙은행이 푸는 쪽으로 가버리면 영국 사태가 옵니다. 그렇죠. 영국의 사태를 잘 보시면 돈을 그 국채를 찍어서 돈을 푸는 행동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감세라든지 여러 가지면. 그러면 이 한쪽은 뭐냐면 결국 돈을 푸는 행동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사건으로 보여준 거라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지금 비슷한. 최종 대부자 역할은 못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두 개의 책무가 있습니다. 양대 책무라는 거죠. 하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고 하나는 고용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연준이 말한 것과 똑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불을 끄기 위해서 완화적인 그런 그렇죠. 이런 걸 해버리면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영국처럼. 어디 채권 자경단, 뭐 헤지 펀드 이런 데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최종 대부자에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를 또 알고 공격을 하는 시작한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이 네. 지금 한국 상황만 봐도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 중앙은행도 지금 미국 금리 상승 속도를 보면 뭐 이제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냉각 정도도 이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느 수준까지 관리 가능할까 이런 또